극도의 방사선에 의해 몸이 산산조각나면서도 살아있는 상태로 히사시 오이치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원자력 사고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시설에서 시작된 평범한 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83일간의 끔찍한 생존 투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1999년 9월 30일 일본 도카이무라도 팽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기술자 히사시 오이치, 마사토 시노하라 그리고 감독관 유타카 요코카와는 위험한 우라늄 물질을 준비하고 다루는 일상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화의 독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일본인들만큼 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히사시 오이치와 그의 동료들은 기업의 탐욕, 안전 절차 무시, 그리고 뿌리 깊은 일본 직장 문화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으며 촉박한 마감 기한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에너지 경제는 외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에너지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압박을 주었고 오이치와 같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살률 또한 증가했습니다. 도카이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이 발전소의 연료는 일본 원료 변환회사가 운영하는 도카이무라 시설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육불화 우라늄을 농축된 이산화 우라늄으로 변환했습니다. 이 농축된 우라늄은 다른 시설에서 펠릿으로 가공되었고 펠릿은 튜브에 넣어 밀봉한 후 연료봉으로 조립되어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결국 그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날 오이치와 동료들은 평소처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자들의 주요 임무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우라늄 혼합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의 탱크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5% 농도의 우라늄 분말과 질산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통형 완충 탱크를 사용해 우라늄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라늄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침전 탱크로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은 냉각수 재킷을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 시스템이 우라늄을 안전하게 혼합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3년 전 JCO는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규제 승인을 건너뛰고 위험한 우라늄 물질을 자동 장비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 양동이에 불법적으로 혼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원료 변환회사는 연료봉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고 과로에 지친 기술자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빨라진 공정을 더욱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그들은 보호 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일상복만 입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상황은 극도로 위험해졌습니다. 오전 10시 35분경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오이치와 시노하라는 우라늄 분말을 스테인리스 스틸 양동이에 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정 농도 한도를 7배나 초과해버렸습니다. 요코카와는 사무실 책상에서 이를 지켜보며 과정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이치는 몸을 침전 탱크 위로 기울였고 시노하라는 옆에서 혼합액을 붓기 위해 플랫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마선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통제되지 않은 핵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체렌코프 복사로 알려진 푸른빛이 방안을 밝히며 엄청난 에너지와 감마선을 방출했습니다. 이 감마선은 주변을 강력한 방사능으로 폭격했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핵연쇄 반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은 전하 입자, 즉 전자전화 입자가 주변 매질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하여 눈이 멀 정도로 푸른 충격파를 생성했습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핵물질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안전 노출 한도는 연간 20에서 50mSib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 30,000mS에 달하는 엄청난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오이치는 폭발 반응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17,000mS를 흡수했습니다. 시노하라는 10,000mS를 받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요코카와는 3,000mS만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현장을 탈출했지만 그 누구도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그들의 몸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격히 메스꺼움을 느끼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치와 시노하라는 서둘러 제염실로 향했고, 오이치는 그곳에서 구토를 하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료 처리 공장의 관계자들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을 막기 위해 나머지 직원들을 즉시 대피시켰습니다. 세 사람은 치바에 있는 국립방사선 의학연구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이치의 상태를 파악한 후 더 숙련된 의료진과 첨단 장비가 있는 도쿄 대학병원으로 그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30일 저녁, 오이치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밝은 표정을 보였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종종 속일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의 팔이 붓고 화상 입은 것처럼 보이는 피부를 발견했지만 몇몇은 그가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원료 변환회사 관계자들은 오이치와 그의 동료들을 일찍 퇴근하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스스로 우라늄 분말을 양동이에 섞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이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의 사고에 대해 알게 되자 골수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인체는 염색체를 통해 오래된 세포를 지속적으로 교체합니다. 염색체는 우리의 DNA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포 복구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이 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고 오이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의 세포에서 이 기본 메커니즘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이치의 염색체는 비정상적으로 융합되거나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정상적인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DNA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세포 복구 과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암울한 발견은 의사들에게 오이치의 상태가 단순한 방사선 피폭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오이치의 이 건강한 시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걸어다니는 유령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몇 시간에서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오이치는 시한폭탄과 같았고 그의 극심한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것조차 치명적일 수 있고 간단한 악수도 마지막 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면역 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긴장되는 현실입니다. 정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만남, 외출, 식사가 철저히 계산된 위험이 되었습니다. 오이치에게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었고 이 위험에 맞서기 위해 주치의인 마에카와 카즈이코는 무균 환경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혈구가 전혀 없는 35세 기술자의 면역체계는 한때는 무해했던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을 제거했음에도 의료진은 그의 몸이 회복되기 위해 건강한 염색체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실험적 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손상된 세포를 교체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한 생물학적 연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실험적 치료법은 기증자의 골수세포를 채취하여 오이치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포가 그의 몸에 건강한 골수세포를 다시 생성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치료는 실험적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오이치와 면역체계가 잘 맞는 기증자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진은 오이치의 누나에게서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실험적 치료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치는 세계 최초로 이 치료를 받는 환자였지만 의사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상황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그의 상태와 방사선 피폭의 심각한 결과를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오이치 자신은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집에 갈 수 있는지 물었고 높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혈병에 걸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방사선 중독의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치의 피부는 탄력성을 잃었고
의료진이 그의 몸에 부착된 기계들을 고정한 의료용 테이프를 떼어낼 때마다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그의 피부에 어떤 의료용 테이프나 접착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도 그의 폐에 체액이 차기 시작해 숨을 쉬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에 체액이 계속 쌓이면서 그의 남은 체력이 고갈되었고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움직이거나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오이치는 여전히 아내와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고 폐에 가득 찬 체액은 그가 혼자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오이치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치료가 그의 손상된 몸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줄기세포 이식 후 약 10일이 지나자 마에카와 박사는 치료가 성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누나에게서 받은 줄기세포가 몸 전체에 퍼진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치료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었지만 걸어다니는 유령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오이치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마에카와 박사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치료가 실패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오이치가 겪고 있는 진정한 고통과 앞으로 맞이할 고난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그의 장 내부를 보호하는 점막이 죽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건강한 점막이 없으면 인체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음식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이치가 기아나 탈수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오이치가 겪어야 할 최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에카와 박사와 의료진은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고 이식된 줄기세포에 집중했습니다. 방사선 폭발의 영향으로 그의 몸에 남아있던 잔류 방사선이 건강한 줄기세포를 손상시켰고 결국 그의 면역 체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이치의 상태는 처음 입원했을 때보다 더 나빠졌고 그의 고통은 몇 배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장 질환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하루에 약 3리터의 설사를 했습니다. 체액 손실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는 대소변을 전혀 참지 못하게 되었으며 내부 출혈도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점막이 손상된 탓에 출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각해 의사들은 매일 10번의 수혈을 통해 혈액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이치는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렸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펜타닐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계속해서 물집이 생기고 벗겨져 체내에 더 이상 체액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탈수의 위험이 커지자 의료진은 매일 10리터의 체액을 보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체액 손실을 막기 위해 오이치의 몸을 붕대로 감쌌지만 이로 인해 그의 피부는 더 심하게 벗겨지고 체액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체액 손실이 너무 심각해서 의사들은 그가 잃는 체액의 양을 정확히 측정한 후 보충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오이치의 붕대를 모두 교체하는데 거의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에카와 박사는 오이치의 몸이 체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 이식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탈수로 인해 이식한 피부는 이미 손상된 오이치의 피부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가족들은 그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오이치는 눈을 뜨거나 감을 수 없었고 간호사들은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오이치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에카와 박사와 의료진은 매일 오이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오이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이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의 고통은 너무 심해져 의료진은 그를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두었습니다. 잠시 상태가 호전된 듯 했지만 의사들은 그의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의 심장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 속도의 2배로 뛰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쉬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마치 100m 경주를 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은 너무 무리하게 뛰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당시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생된 후에도 그의 뇌는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그의 간과 신장이 멈추면서 그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마에카와 박사는 가족과 상의한 후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그의 고통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1일 줄기세포 이식, 피부 이식, 수혈과 같은 혁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이치의 몸은 결국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35의 성실한 가장은 비로소 평화로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세 사람 중 시노하라 역시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요코카와는 위험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실로 인해 그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총 49명의 작업자가 방사선 폭발에 노출되었습니다. 요코카와를 포함한 일본 원료 변환회사의 임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원자력 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 주민들에게 126억엔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일본 원료 변환회사는 사업 허가를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히사시 오이치의 이야기는 산업적 과실이 초래한 인간적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로 남았습니다.